최근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숨가쁘게 솟아오른 코스피 또 코스닥. 오늘 함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지수 3,413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시장 0.7%대 하락하면서 84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일 좀 급하게 올랐다 보니까 한 번쯤 쉴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저께 미국도 숨고르기 양상입니다. FOMC를 앞두고 다 같이 이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네, FOMC 이제 내일 새벽 3시 반이면 또 기자회견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김학균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일 계속 시장이 달리다가 센터장님 오늘 시장이 좀 쉬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일단 거시경제 상황으로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다 맞물리기 힘든 삼저 호황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던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주 짧은 사이클로 보면 삼저가 맞죠. 미국도 금리를 낮추고 한국도 기회 봐서 금리 낮출 거고 유가는 뭐 배럴당 60불달러니까 낮은 수준이고요. 또 근데 삼저 중에 조금 다른 거는 우리가 삼저왕을 80년대에 네. 삼저왕이었는데 그때는 일본 엔화 가치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원화는 거의 고정환율제에 가깝다 보니까 약달러였는데 지금 1380원이면은 사실 조금 환율은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좀 짧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80년대 삼저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80년대 삼저왕 때는 경기가 좋았어요. 단군일의 경기가 제일 좋은 때인데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뭐 경기나 기업 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뭐 버블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주가 올라가는 동력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건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낮추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조금 약해지는 그런 요인인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진 요인이고요. 지금 그 금주 들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시장이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어제 새벽까지 미국 그랬고 일본, 대만 다 사상 최고가입니다. 네. 근데 한국이 근데 그런 나라들은 작년에도 좋았어요. 근데 한국은 작년에 못 쫓아가다가 올해 힘을 내고 있는데 그건 좀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가 주가에 투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과 직접적으로 제 생각엔 연결돼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이 금리 낮추면서 금융 환경이 좋아지는 거는 한국 기업들이 돈 버는 것과 사실 상관이 없어요. 금융 환경이 좋아지는 거고 지배구조 개선이란 것도 기업이 번 돈을 어떻게 보면 얼마나 주주 친화적으로 나누느냐의 문제지 지배구조가 좋아졌다 그래서 기업이 뭐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그런 인과성은 저는 약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신나게 올라가는데 뭔가 좀 펀더멘탈에 대한 뒷받침은 좀 약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너무 냉소적으로 볼 필요가 없는 것이 미국만 빼면 지금 제 생각엔 별로 멀쩡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독일 같은 나라가 작년, 재작년에 2년 연속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한국은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기업 이익도 줄어드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산시장과 실물경제가 서로 리그가 다른 것 같아요. 실물경제는 그거고 자산시장은 그냥 따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뭐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고 근데 이거를 펀더멘탈의 이런 그 잣대로 보면 조금 과하고 괴리감이 뭐 좀 있고. 버블인 것 같고 그런데 좀 게임의 규칙이 좀 바뀐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지금 최근에 네. 상승 요인으로 결국 유동성 얘기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양극화다. 지금도 실제로 하락한 종목이 더 많잖아요. 미국도 네.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아하, 네. 그래서 중소형주들은 못 가고 있고 오히려 AI 관련돼 있는 빅테크들만 계속 가고 있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산이나 실제로 수혜 업종만 가고 나머지는 또 못 가고. 그러니까 결국 경기는 나쁘다. 라는 쪽에는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가는데 지금 보통 과거에 이런 현상이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맨 마지막에 그냥 버블이 붕괴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로 오히려 못 올라갔던 것들이 다시 좀 네. 상승해서 올라가냐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시면 어떠셨어요? 근데 저는 이랬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없다. 크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짧게 보면 코로나 이후로 이 펀더멘탈과 아까 독일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의 괴리가 나타난 건 없는데, 이 원인이 저는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자산시장이 환영하는 거는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 동일한 펀더멘탈이라고 하더라도 돈이 많으면 이게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뭐 한화 응원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신나게 야구 보실 텐데, 지금 한화의 유현진 선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연봉 한 2천만 불 정도 받았습니다. 한 300억 원 정도 되는 돈이죠. 근데 한화 이글즈에서 지금 한 20억 원대 연봉을 받는데,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미국보다 연봉이 10분의 1이 됐습니다. 네. 근데 유현진 선수의 펀더멘탈, 결국 공의 위력 이렇게 보면 뭐 미국에서 던질 때, 대전에서 던질 때보다 뭐 스피드가 10배 나오거나 커브가 10배로 꺾이는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공을 던지는데 유현진이라는 상품을 수요할 수 있는 시장이 있으니까 연봉이 10배가 되는 거니까 유동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지금 실물 경제라고 하는 건 GDP고요. 또 중앙은행이 풀어놓은 돈의 양을 본원통화라고 하는데, 미국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GDP 대비 본원통화량이 한 6%였어요. 경제가 100이면 중앙은행이 돈은 6 정도 푸는 거죠. 그럼 이제 민간은행이 그걸 신용창출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그 비중이 35%가 됐고요. 지금도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던 경제 규모 대비해서 풀린 돈의 양이 뭐 3배 이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서 어떤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시면서 금은 안전자산인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뭔가 미래에 대한 암울한 어떤 전망이 금 가격에 투영이 되는 거다라는 분석 기사를 쓰신 걸 봤는데, 그거 잘못됐죠. 금만 올라가나요? 안전자산인 금도 올라가고 위험자산인 주식도 올라가고 가상자산도 올라가고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에브리띵 랠리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절대적으로 유동성의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현상적으로 뭐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그냥 사실의 영역으로 이런 건 좀 우리의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고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월에 2200에서 3400까지 1200포인트가 5달 동안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뭐 한국 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기업이익이나 성장 전망이나 개선된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실물 경기의 온기와 자산 시장의 온기는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결국 관세를 끌어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가 같이 돈을 풀었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나라는 언젠지 모르지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오히려 미국도 그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월에 그 전년 동월비 2.9%였죠. 근데 시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8월 말에 세계 중앙은행가들의 모임이었던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거든요. 일시적으로 물가가 불안할 수 있는데 관세 때문에 내가 볼 때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라고 교통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시장이 당연히 고래로 금리 낮추고 그럴 거란 기대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그 관세를 올리는 게 물가를 자극하는 거고요. 또 감세를 해주면서 정부 지출을 줄일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소비가 정말 어떻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 시장에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국도 다른 나라보다 경제가 좋지만 GDP 성장률을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낮아요. 그럼 미국도 역시 주가가 물론 뭐 엔비디아나 이런 기술 혁신이 한 축에 있고 하나는 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환경이 있는 건데, 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물가 환경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은 저는 중앙은행이 돈 못 푸는 거는
물가가 불안하면 못 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 미국 경제가 소비도 안 죽고 이런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불안 요인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오히려. 금융 환경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또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첫 질문으로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오늘 국내 증시가 네. 정말 쉬어갈 만해서 쉬어갔던 건지 아니면 간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나 뭐 바이오 의약품들은 이제 차보다 훨씬 더 센 관세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멘트를 또 한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도 꽤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런 불안감들이 반영됐던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 인과성을 딱히 뭐 나누긴 어렵지만 그냥 뭐 저는 조정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단기적으로도 한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고요. 또 그 한 몇 달 기간을 넓혀 보면은 한 5달 동안에 2,200에서 3,400까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엔 주가가 지금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현상 자체는 이게 물론 시간을 두고 떨어지는 시발점일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조정 없이 오른 걸 생각하면 시장이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렇게 오르고 이 정도로 조정받는 거는 굉장히 시장의 리듬이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있었던 이제 브로드컴이랑 그다음에 오라클에서 실질적으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그런 것 엔비디아는 오히려 옆으로 가고 네.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관련해서는 미국이 강제로 저렇게 뭐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 말고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네, 하이닉스랑 삼성 대안이 없는데 결국은 협박용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네. 근데 그러면서 또 이제 돈 3,500억 불 내놓으라고 하고 네. 근데 우리는 줄 돈은 없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환율도 되게 연동이 같이 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네, 네. 센터님 보시기에는 그 두 개의 연동 관계에서 맨 마지막에 트럼프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그 협상을 맺을 것 같으세요? 아, 그것도 뭐 제가 뭐 알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어렵죠. 워낙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중국에 대해서도 뭐 관세를 너무 이렇게 물리니까 이게 도대체 4월 달에는 대중 관세가 몇 %인지도 헷갈릴 지경이 되니까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서 어떤 품목은 바이든 때도 원래 있었고 이건 200%고 설명해 줄 정도이다 보니까 실은 너무 관세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이브하게 받아들이는 게 좀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제 시장은 트럼프의 말에 대해서 좀 내성이 생긴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비즈니스가 한쪽에서 굉장히 강한 성장을 하는 증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투자자들은 뭐 오늘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옳은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정이 네. 제 생각엔 되게 굉장히 양호하게 잘 버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물론 이제 길게는 그렇게 관세를 물렸을 때 한국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그런 통찰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내성을 가지고 원래 트럼프는 저런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 한국의 강세장들이 뭐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보는 쪽인데요. 제가 보는 이제 논거는 좀 달러 가치가 많이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가설이고 아이디어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가 아주 구조적으로 약했던 게 70년대, 왜 70년대 이후냐면 1960년대까지는 글로벌 환율 제도가 고정 환율제였어요. 네. 달러는 또 금과 연동이 돼서 외국 사람들이 35달러 가지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가서 35불 주면 금 1온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가 네. 70년대 이후로 변동환율제가 됐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70년대 한 6, 7년 동안 달러가 약했고 80년대 후반에 한 4, 5년 동안 달러가 약했고 2000년대 초반에 한 6년 동안 달러가 약했습니다. 근데 그 달러가 약할 때가 우리 증시가 70년대 이후 나타났던 대세 상승 장세와 공교롭게도 겹쳐요. 근데 달러가 약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달러가 기축통화고 글로벌 경제 활동을 하는 데는 달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달러가 약하다는 건 미국 밖의 나라에서 달러 구하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 랠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저는 달러가 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걱정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인위적인 약달러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관세를 막 물리고 하는 거는 실은 이게 관세를 언제 물렸나 생각하면 닉슨 때 7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물렸고 또 뭐 100년 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환율 조정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했던 사례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약달러가 가져온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달러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 달러 자산을 들고 있으면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고 달러 박자산을 달러 이외 자산 들고 있으면 수혜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달러 국면에서 미국 증시가 나쁜 적도 있고 좋은 적도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나쁠 때도 한국이 좋았고 80년대 미국도 좋았지만 한국 주식은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에 뭐 환율이 더 떨어지고 이런 경로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이 또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펀더멘탈이 뭐 갑자기 우리가 좋아져 가지고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 몇 달간의 과정도 야 좋은 게 없는데 왜 주가가 올라라고 하는 감을 가졌을 텐데요. 저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회의 속에서 야 뭔가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이런 것과 같이 주가가 올라가기보다는 굉장히 나쁘게 보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주가 같은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달러 약세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세상에서는 이제 흔하면 싸지고 네. 이제 부족하면 비싸지는 건데 네. 그 상황에서 보면 지금 모든 나라가 달러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계속 트럼프가 3,500억 불 가지고 미국 들어오라 네. 그러고 5,500억 불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네. 6천억 불 가지고 그 돈 다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밖에 있는 돈을 가지고서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네. 얘기처럼 들리는데 네. 그러면 현재는 일단은 달러가 강세였다가 네. 자기네가 공장을 다 짓고 이제 수출할 때쯤 돼서 거기서 이제 달러가 약세가 돼야 수출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일단 들어올 땐 동안에는 달러 강세였다가 이제 공장이 다 만들어지고 기술력을 가져가면 그때부터 약세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뭐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지극히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근데 저의 의견은 뭐 일각에서는 우리 외환 보유액이 4,100억 불인데 3,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면 이거 뭐 외환 얘기라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근데 좀 그렇진 않은 게요. 한국의 외환 사정이 되게 좋아졌어요. 지금 무역 수지는 거의 뭐 수출이 둔화되면서 그런데 경상수지가 7월에도 사상 최고치였어요. 한 1,000억 달러씩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는 거는 이제 그 자산을 많이 쌓여서 2014년부터 한국이 순채권국이 됐습니다.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는 굉장히 큰 빌딩 건물주고 한국은 꼬마 빌딩보다는 훨씬 괜찮은 빌딩주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지가 들어오고 하니까 3,500억 불이 뭐 한꺼번에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0억 불이 들어온다 그럼 제 생각엔 어느 정도 좀 밸런스가 조금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를 원화 강세라고 이름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달러 약세라고 이름 동일한 현상이지만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이제 아까 70년대, 8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달러 약세가 나타났을 때 공통점이 1차적으로 재정 적자가 있었어요. 이건 이제 미국이 나쁘니까 달러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건 뭐 저의 전망이고 뭐 예언이라기보다는 그냥 전망인데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논거도 충분하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 환율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또 올해 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1,487원 고점이 4월 9일이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2,280 저점이었던 것도 4월 9일이었어요. 크게 보면 달러가 약해지면서 한국 주식도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 거란 건데 어쨌든 제 전망의 리스크는 환율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지금 뭐 중국이나 또 미국이 인도랑도 계속해서 협상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흘러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만 따로 지금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면 오늘 코스피 안에서도 보면 대다수 종목들 하락했지만 한국항공우주가 거의 15% 가까이 올랐고 또 하나오션도 오르는 걸로 네. 봐서 미국하고의 갈등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들은 미국하고의 협력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만 좀 오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종목들 역시나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뭐 파국이 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하기 직전에 막 SNS에서 아주 불길한 것들이 막 올 때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외환시장에서 환율도 반응하고 그랬는데 뭐 알긴 어렵지만 이게 뭐 파국으로 간다 그러면 뭐 주가가 이제 조정을 뭐 그걸 반영하겠지만은 지금은 뭐 어떻게 말하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금융시장 입장에서 그게 나빠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 자체도 이제 리스크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다 아니다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이슈인데 조금 이제 다른 요인들이 미국이 또 금리도 낮추고 거버넌스도 개선이 되고 이런 좀 플러스 요인들이 좀 눈에 많이 띄고 투자자들은 이제 거기 좀 배팅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거는 뭐 자본시장에서 예측하기가 힘들지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늘려서 그것들이 모여서 꽁업 빌딩이 된 거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해서 번 돈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요. 거기다 이제 거기서 벌면 22%또 세금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세수도 좋아질 거고 그 부분으로 충분히 이제 그 환율 이제 약세되는 부분들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500억 불 나가는 돈도 그런 돈으로 좀 벌어서 메꿔서 나가면 네. 환율이 그렇게 위험한 수준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수준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예, 돈이 또 천천히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할 뭐 거다. 나갈 거다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또 이야기하니까 그런 과정으로 보면 매년 1,000억 불이 경상수지 흑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AI 주식들, 네. 엔비디아나 네. 뭐 아이언큐나 뭐 이런 주식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 투자를 하고 있는 이제 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AI에서 어떤 다른 파트로 좀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좀 이제 다른 뭐 대안을 찾아야 될 시기인가요? 아니면 끝까지 이걸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가요?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런 비싼 주식은 못 살 것 같은데 아, 비싼 주식은 못 사시는 근데 거예요? 뭐 비싸다라고 하는 게 한 2년 전에도 비싼데 그게 계속 올라가니까 저와 같은 네. 시각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이 성장주의 내재가 된 좀 속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결국은 엔비디아나 이런 류의 주식은 미래에 잘 될 거란 기대가 투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대가 살아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기대라고 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매 3개월에 한 번씩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지금까지는 시장 예상치보다 계속 좋았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PER이 50배가 되고 80배가 되더라도 실은 50배도 비싸고 80배도 비싸고 100배도 비싼 거예요. 근데 이익이 증가할 거란 기대가 있으면 그 밸류에이션이 높아도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한 분기 어닝 미스가 나고 한 두 분기 연속으로 난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조정을 받게 돼요. 그러면 주식이 조정을 받게 되면 PER이 싸지거든요. 그때는 그런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PER이 100배 하다가 가정입니다. 주가가 조정받아서 PER이 50배가 됐다. 그럼 100배보다 50배가 싸니까 어느 누구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말하지만 실은 100배도 비싸고 50배도 비싸요. 그걸 지탱하는 거는 성장에 대한 기울기인데 저는 이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보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은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데 조금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깨에서 팔라는 이야기가 결국 올라가는 관성이 있을 때는 그게 뭐 이게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버블이 어디까지 부풀어 오르고 언제 터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의 성장주들이 나타났던 꺾이는 트리거는 뭔가 이제 이익 성장의 기대치가 미치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올랐다 조정받다 올랐다 조정받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기 실적을 잘 보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한 15% 20% 세게 조정을 받겠죠. 그때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 내가 고점이니까 내 본전이 고점이니까 20% 깨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쯤이 어깨쯤이니까 뭐 저도 뭐 엔비디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라면 그렇게 대처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지금 쭉 계속 부정적인 뉴스들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부자매도 이야기가 네. 지금 계속 뉴스로도 나오고 또 일론 머스크 CEO도 HBM도 이제는 효율성을 따져봐야 된다, 가성비 네.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엔비디아를 흔들려는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은 작년 2분기 실적이 최근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을 때 작년 2분기에 한 30% 정도 밀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 엔비디아처럼 급등한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저는 실적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딱 실적.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과학이 아니고 감이라고 생각해요. 전 젠슨 왕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삐그덕 거릴 때 그건 자기 결단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회의감 속에서도 그냥 꾸역꾸역 올라오는 과정이고 지금 이게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주가 못 올라간 게 이제 애플이잖아요. 혼자 네. 못 갔잖아요. 네. M7 중에서.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AI에 뭔가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저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게 안 올라갔으니까 그냥 애플 같은 거로 좀 갈아타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좀 되더라고요. 근데 좀 저는 애플이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엔비디아는 안 사지만 애플은 많이 사잖아요. 근데 애플은 지금 뭔가 성장이 있는 주식이라기보다는 주주환원 하는 주식 같아요. 벌어들인 이익보다 자사주를 더 많이 사고 근데 그 본업에서는 뭔가 이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아이폰도 그렇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와 애플은 조금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애플은 엔비디아보다 주가는 못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조정은 좀 마일드할 것 같고 단기 순이익보다 주주환원 자사주를 더 많이 사니까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애플의 투자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엔비디아류와 애플류는 좀 성격이 조금 애플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애플은 성장주가 아니다. 애플은 유틸리티 주식처럼 돼서 좀 이제 예. 현금도 잘 만드니까 이제 안정 주식이고 저는 워렌 버핏이 애플 산 거는 예. 이건 성장주라고 산 게 아니고 그냥 소비재 주식으로 소비재 주식으로 보고 샀다라고 갈아탔다. 저는 해석을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결국 FOMC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을 제일 포커스해서 봐야 될까요? 다들 뭐 그냥 25bp 인하는 한다. 네. 이렇게 이제 인지는 다 하고 있고 네. 그 상황에서 이제 코멘트만 잘 봐야 된다. 근데 코멘트에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은데 네. 센터님 보시기에는 어떤 코멘트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으세요? 근데 일단 시장은 자가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3, 6, 9, 12월 FOMC는 점도표라 그래서 앞으로 기준금리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고 하는 경로가 나오니까 1차적으로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호들갑스럽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근데 점도표가 늘 바뀌어요. 3개월 전과 지금 바뀌니까.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거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8월에 미국 물가가 높았지만은 실은 9월에 금리 낮출 걸 우리가 다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 데이터 디펜던스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얘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9월, 10월에 나오는 물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관세가 높아졌던 적이 없거든요. 그럼 이 8월에 오른 게 파월이 말한 것처럼 일시적인 현상일지 구조적인 현상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9월, 10월에 나올 물가지수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FOMC는 10월 말에 열리니까 그래서 저는 9월, 10월에 물가가 중요할 것 같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더라도 그 약발이 오래 갈 것 같진 않아요. 그건 매우 좀 파월의 말도 조건부로 말을 하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파월은 또 데이터를 또 보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